Dubro Suspicion Files. (2019년에)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떠들썩했죠. 버닝썬 게이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클럽에서 벌어진 마약, 성범죄, 그리고 경찰 유착까지. 그렇죠. 근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뭐랄까 일부 연예인이나 부유층 자제들의 좀 빗나간 일탈 이 정도로만 생각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려졌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네. 이 모든 사건의 뿌리가 무려 9년 전 한 젊은 형사의 의문스러운 죽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맞아요. 오늘 분석은 단순히 두 사건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2010년에 있었던 한 죽음이 이게 어떻게 9년 뒤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 스캔들로 이어지는지 그 끊어지지 않은 연결고리를 추적해보는 과정이거든요. 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특정 인물들하고 이 부패한 시스템이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속 작동하는지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9년 전의 죽음이 버닝썬으로 이어진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죠.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는 2010년, 룸살롱 황제가 강남을 지배하던 그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2010년 강남의 분위기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당시 강남 유흥가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이라는 한 인물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사업 방식이 정말 대담해요. 사업의 핵심이 그냥 경찰 관리였던 거죠. 대담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시스템이었죠.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요. 단속 정보를 미리 빼돌리거나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경찰들한테 정기적으로 월급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월급이요? 네, 월급이요. 이게 한두 명의 비리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경백 리스트라는 뇌물장부가 발견됐는데 거기엔 말단 순경부터 경찰서 고위 간부까지 수십 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해요. 와, 경찰 조직이 아니라 그냥 자기 회사 보안팀처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경찰 조직의 일부가 범죄 조직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셈이에요. 박모 경위라는 사람은 단속 정보 알려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네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 같은데요. 돈으로 경찰을 매수해서 법망을 피하는 아주 전형적인 유착 비리의 생태계가 강남 한복판에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부패의 한가운데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27살의 강력반 형사 이용준, 강남경찰서 강력 1팀 소속이었네요. 근데 조폭 잡는 강력반 형사가 왜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된 건가요? 그가 바로 그 부패한 생태계를 안에서부터 파헤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용준 형사는 동료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 관계를 비밀리에 내사하고 있었어요. 자기 동료, 자기 상관들이 연루된 비리를 수사하고 있었던 거죠. 와, 정말 보통 강심장이 아니네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조직의 치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조직 입장에서 보면 그는 가장 위험한 내부 고발자이자 위협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엄청난 압박을 받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가 죽기 직전에 갑자기 부산으로 가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와요. 부산이요? 네, 이건 아마도 내부의 압박과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좀 절박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수사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위협을 느꼈거나 혹은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용준 형사의 마지막 행적이 정말 미스터리하게 전개되는데요. 2010년 7월 27일 부산으로 가던 중에 경부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요. 네, 일단 사고가 나죠. 여기까지는 그냥 사고일 수 있는데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링거 바늘을 스스로 뽑고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거죠. 당시 목격자 증언을 보면 그냥 병원을 나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극도로 불안해하고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주사기로 찌르려 해 갑옷을 입었다는 등 좀 횡설수설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뭔가에 심하게 쫓기고 있었던 게 분명해 보여요. 잠시만요.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있네요. 이 형사가 병원에서 사라진 직후에 병원 원무과로 신원 미상의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고요? 맞습니다. 자신을 이용준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용준이는 괜찮다,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니 찾지 말라고 했다고요. 네, 실제 가족들은 사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 보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 없어요. 누군가 이용준 형사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서 일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의 탈출과 실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소름이 돋네요.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틀 뒤에 이 형사는 병원 근처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죠. 네. 그리고 경찰은 너무나도 빠르게 자살로 결론을 내렸고요. 네, 하지만 자료에 나온 증거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자살이라는 결론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첫째, 발견 장소인 저수지의 수심이 고작 1.5m였어요. 1.5m요? 네, 번장한 성인 남성의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는 깊이죠. 아니, 발이 땅에 닿는데 거기서 어떻게 스스로? 그렇죠. 그런 곳에서 스스로 익사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누군가 강제로 머리를 눌렀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로 빠뜨렸다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수사라면 당연히 그 가능성부터 열어둬야죠. 둘째는 약물입니다. 부검 결과 체내에서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성분이 검출됐어요. 디펜히드라민요? 그게 뭔가요? 흔히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인데 졸음을 엄청 유발하거든요. 자살에 쓰이는 독극물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음료 같은 데 타서 먹였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하는 약물이죠. 아, 사고 직전에 그가 횡설수설했던 것도 이 약물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네, 환각 증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정리해보면 익사하기 힘든 장소에서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약물이 검출됐다. 이것만 봐도 타살 혐의가 짙어 보이는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심리부검 결과예요. 심리부검이요? 네, 당시 이수정 교수를 비롯한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이용준 형사의 평소 행적,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심리부검을 진행했는데 자살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오히려 수사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아주 강한 인물이었다고요. 맞아요. 한 전문가는 가장 희박한 가능성이 자살이라고 단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공식적으로 자살이라고 결론 내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제기하는 이런 명백한 의혹들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뭐라고 설명했나요? 당시 경찰은 이 형사가 개인적인 신변비관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했어요. 개인적인 신변비관이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죠. 약물 검출에 대해서는 감기약을 먹었을 수 있다. 얕은 수심에 대해서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사실상 모든 타살 정황을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처음부터 자살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끼워 맞춘 거나 다름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죽음을 처리하는 경찰 조직의 태도예요. 유가족 증언을 보면 당시 강남경찰서의 고위 간부들이 시신을 빨리 화장하라면서 부검을 만류했다고 하잖아요. 네, 2번 죽이는 일이라는 말을 하면서요. 동료가 이렇게 의문투선으로 죽었는데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커녕 어떻게든 덮으려고만 했던 거네요. 네. 초동 수사부터 엉망이었어요. 병원에 걸려온 그 의문의 전화를 추적하는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변 CCTV 확보도 지연됐죠.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미심쩍은 수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을 보면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2010년 당시 이용준 형사의 직속 상관이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자살로 종결시킨 최종 책임자, 바로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곽정기 총경입니다. 곽정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보고 있는데 믿기지가 않네요. 2010년 이용준 형사 사망 사건의 책임자였던 곽정기라는 이름이 정확히 9년 뒤인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맞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바로 그것이 이 자료들이 말하는 부패의 연속성입니다. 2010년 부하 직원이 조직 비리를 파헤치다 의문사했는데 그 죽음을 서둘러 덮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9년 뒤 똑같은 강남서 관할에서 터진 더 큰 유착 비리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된 거예요. 와,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범죄 은폐 혐의자에게 범죄 수사를 맡긴 셈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버닝썬 수사 당시에도 그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어요. 한 경찰관이 버닝썬 사건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면서 경찰 유착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수사를 막아선 책임자가 바로 당시 지수대장이었던 곽정기 총경이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기도 했고요.
결국 2010년에 진실을 덮는 데 기여했던 인물이 2019년에도 또 다른 진실을 덮는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죠.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나고 윗선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죠. 네. 그리고 곽정기라는 인물의 이후 행적을 보면 이 부패의 고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더 잘 보여요. 그는 버닝썬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024년에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요. 경찰 재직 시절부터 퇴직 후까지 계속해서 사건 무마와 청탁이라는 키워드 안에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듣고 보니 버닝썬 사건이 2010년 사건의 판박이처럼 느껴지네요. 버닝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도 결국 버닝썬 측에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처벌받았잖아요. 네. 이게 10년 전 이경백에게 경찰들이 정보를 팔아넘기던 수법과 똑같아요. 맞아요. 장소만 룸살롱에서 클럽으로, 상납 방식이 현금에서 주식이나 접대 같은 걸로 바뀌었을 뿐이지 부패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대로 복제된 거죠. 정말 그렇네요. 더 상징적인 건 2010년 이경백 사건의 중심지였던 역삼지구대가 9년 뒤 버닝썬 폭행 사건의 최초 신고를 묵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체포했던 바로 그곳이라는 점이에요.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부패 시스템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작동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2010년에 이용준 형사의 죽음과 함께 묻어버린 진실, 즉 경찰 내부의 부패를 도려낼 기회를 놓치자 그 썩은 부위가 9년 동안 더 크게 번져서 버닝썬이라는 괴물로 터져 나온 거라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그림이 정말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2019년의 버닝썬 게이트는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온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거죠. 2010년 조직의 비리에 맞섰던 한 젊은 형사의 죽음을 우리 사회와 경찰 조직이 외면하고 덮어버리면서 이미 예고되었던 참사였던 거네요. 그렇죠.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상처였던 겁니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그 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렸고 그 결과 9년 뒤에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괴물이 우리 옆에 나타난 셈입니다. 사실 버닝썬 사건이 터졌을 때 저도 그저 자극적인 뉴스 중 하나로 소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고 나니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주목해야 했던 건 클럽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9년 전 차가운 저수지 밑바닥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자료들은 버닝썬 게이트의 진짜 시작점이 시끄러운 클럽이 아니라 2010년의 고요한 저수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곳에 수장된 진실, 즉 시스템에 맞서다 희생된 한 젊은이의 죽음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는 한 제2, 제3의 버닝썬은 언제든 다른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회의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덮어버린 하나의 진실 위에서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